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우승 반지를 11개나 차지하며 역사상 가장 NBA 감독이라고 불리는 필 잭슨도 선수를 뛰는 신인 시절에는 주로 벤치만 지켰다. 그날 밤 경기가 거의 끝나가던 시간에 잭슨이 또 다른 후보 선수와 대화를 나누는데 레드 홀츠만 코치가 벼랑간 그의 허리를 찌르며 이렇게 물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잭슨? 1분 28초입니다. 라고 잭슨이 대답했다. 아니 공격 제한인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고 레드 코치가 응수했다. 후보 선수와 떠들던 잭슨은 당연히 그것을 몰랐다. 넌 그걸 알아야지. 네가 경기에 투입될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너 때문에 팀이 낭패를 볼 거다. 우리에게는 모두 매일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진다. 모든 농구팀에게 24초의 공격 제한인 시간이 주어지듯이 말이다. 우리는 항상 경기를 치른다. 우리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언제 그 시간이 끝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라틴어 메멘토 모리가 상기시키는 바다. 그 누구도 시간이나 인생을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여길 수 없다. 모두에게 언젠가는 그 시간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절제를 추구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특히 작은 일에서도 절제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란 인간이 머릿속에서 구성한 개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아마 그것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일 것이다. 시간이란 우리에게 있는 진정으로 재생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을 측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더 많은 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일단 사라진 시간은 되찾을 수가 없다. 또한 시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이다. 작은 이자가 충분히 긴 시간에 걸쳐 불어가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증언할 것이다. 낭비된 시간은 우리 자신까지 낭비한다. 시간을 죽이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우리를 완전히 소진하고 말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즉각 일을 처리하는 이유다.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유다. 회의에서 안건을 벗어나지 않는 이유다. 지루하게 같은 소리를 반복하지 않고 주제에서 있다라는 것을 참지 않으며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책상을 끄덕하게 의지하는 이유다. 그래야 물건을 찾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나아가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야 하루에서 가장 생생한 때 더 많은 시간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시인 W.H. 오드는 좀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대에서도 철학자라면 일정을 절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시간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루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또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 일을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항상 한다면 열정이 말썽을 일으킬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청구를 글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깊은 메시지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산만함, 일을 미루는 버릇, 게으름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억누르는 일에서 규칙적인 일상의 핵심적인 도구라는 뜻이다. 아무 때나 일어나고 일어난 뒤에는 아무 일이나 하며 일과의 순서를 아무렇게나 정하는 사람은 항상 시간이 모자라고 언제나 뒤처질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을 더 절제하는 사람, 즉 토니 모리슨처럼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는 사람, 윌리엄 스태퍼드처럼 어려운 프로젝트를 제일 먼저 해치는 사람, 부커 T 워싱턴처럼 비본질적인 일은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떠한가? 이들은 자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충만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잠시 시간을 내서 자신이 작년을 지난주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생각해보라. 그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근성으로 보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헛되이 썼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는 꽤 괜찮은 결과를 내놓았다 해도 여전히 그 시간을 잘 보낼 여지는 있었을 것이다. 우리 모두 다 그렇다. 흘려보낸 순간순간 방문하게 처리했다가 다시 해야 했던 일 응하지 말았어야 했지만은 응했던 제안 등 이 모든 일을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러지 못했을 뿐이다. 그 순간에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 절대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 우리는 더 나아질 기회를 놓쳐버렸고 우리가 기다리게 했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했으며 몸소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대의를 존중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비극에도 흔들기의 희망은 있으니 바로 삶은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적어도 지금 그렇다. 왜냐하면 오늘은 있으니까 우리에게 현재라는 순간이 있다. 시간을 어떻게 쓰겠는가? 그 시간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 시간이 어디에 도달하겠는가? 그리고 분명히 해두자. 그것은 단순히 서두르라는 의미가 아니다. 언젠가 한 보좌관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엘리자베스 2세의 어머니에게 시간이 없다며 서둘러가기를 재촉했다. 시간은 나를 지배하는 독재자가 아니여 명령은 내가 시간에게 내립니다. 그러면서 여왕의 어머니는 멈춰서서 자신을 보려고 기다렸던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었다. 시간은 궁극적으로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지배자가 맞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고 시간의 가치와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유한성의 측면에서 시간은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도록 쓸 수가 있다. 지금이 그 시간이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뿐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뱀파이어와 경제성 걷기. 조지 워싱턴은 감정과 개인적인 느낌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로 유명했다. 안겔라 메르켈은 가장 가까운 보좌관들에게도 절대 자기 집의 내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2세가 평생을 카메라 앞에서 보내며 겉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겉으로 많은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세계 지도자들의 알련을 받은데도 여왕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에 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떠올리면 참 대단한 일이다. 상상해보라. 엘리자베스는 자신과 나눈 이야기를 보도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기자가 되어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더 이러한 고강은 언제는가 엘리자베스에게 여왕으로 제위하는 동안에 노동당 총리가 더 많았는지 보수당 총리가 더 많았는지 물었다. 여왕은 그 답을 몰랐다. 그것은 자기가 알 바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한 일일 것이다. 엘리자베스 2세는 단지 자기 직책에 따르는 다양한 규칙을 잘 지키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엘리자베스의 절제가 미치는 범위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훌쩍 뛰어넘었다. 엘리자베스의 손주들은 그가 자기들에게 명확하게 충고하는 일은 드물며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손주들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때 손주들이 스스로 답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쓰면 무엇일까? 바로 경계선이다. 그리고 서글프게도 오늘날 이런 정리의 절제는 너무나 희귀하다. 소셜미디어가 전형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부추기며 뻔뻔함을 죽여 세우는 세상에서 우리는 경계선을 설정하고 지키는 사람을 그리 존중하지 않는다. 자기 일에만 신경을 쓰는 것, 규칙을 정하고 따르는 것, 사생활은 사적인 영역에 남겨두는 것, 사람들이 자신을 진흙탕으로 끌어들이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에 얽혀들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남을 얽어매지 않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릴 만큼 충분히 강해지는 것, 다른 사람의 공간과 취향을 존중하는 것 말이다. 모두 아주 기본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을 묘사할 때 우리가 쓰는 단어를 생각해보자. TMI, Too Much Information, 지나치게 많은 정보, 유포자, 실수투성이, 호구, 드라마킴, 참견꾼, 만만한 사람, 똥을 흐르는 녀석, 떠버리. 우리가 저속함과 무분별, 미성직과 이기심의 시대에 산다.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어리석고 진지하지 못하고 도를 넘어서는 방종인 시대다. 관심을 돈으로 바꾸는 인플루언서, 자극적인 논란을 퍼나르는 유튜버, 선정적인 정치인 등 현대인들의 영웅을 보라. 이들은 영웅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전하는 우화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다. 품위가 있는 사람, 나서지 않는 사람, 진지하고 전문적인 사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모두 존중하는 사람. 플루타르코스는 지도자가 모닥불 곁에 함께 둘러앉아 콩물물거리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인다면 신하들에게서 큰 존경을 받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다. 플루타르코스가 중시한 것은 엘리자베스 2세와 안겔라 메르켈, 조지 워싱턴이 모두 실천했던 바로 그 거리를 유지하고 언행을 삼가는 행동이다. 한편 카트는 이른바 조상의 간섭이라는 것을 열렬히 옹호했다.
그것은 말없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 조상이 추구한 삶의 방식이다. 예의와 도덕, 어디쯤에서 해당하는 그 규칙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속도 위반 딱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법과 규칙이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일과 해도 괜찮다고 허용한 일 사이에서 틈새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지만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경계선이라는 자신 주변에서 몇 가지 선을 긋는 것이다. 우리가 남들에게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 용납할 것과 용납하지 않을 것, 자신이 남들을 대접하는 방식과 남들에게 대접하기를 기대하는 방식, 자기 책임인 일과 자기 책임이 아닌 일 사이에 긋는 건강한 선이다. 언젠가 제이지가 자기 성공의 명성에 맞춰 삶을 조정하는 일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남들에게 들려서 수천 가지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고 자기 마음에 편한 일을 하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허용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온갖 잡다한 일을 다 시키려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보기에도 하는 것이 맞는 일이어야 한다.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많은 일을 요구할 때 거절할 줄 모른다면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하게 처리할 수가 없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자신이 지지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신을 다잡을 수 없다. 자기 상태가 엉망이거나 아직도 부모가 자기 인생을 휘두르도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강한 부모가 될 수 없다. 소셜미디어의 유혹에 자기 인생을 지배당한다면 무슨 일을 해내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지나치게 걱정한다면 한 번 실패한 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관리한다면 자기 일에 전력을 다할 수가 없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다른 자기 경계선을 설정하지 못한 탓에 남들에게 의존하며 보채고 이기적으로 울고 제 할 일은 제대로 못하며 자기 상황과 감정을 극적으로 쏟아내므로써 다른 사람들의 지인을 빼놓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기 자신이 에너지 뱀파이어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이 아무리 아름답거나 재능이 뛰어나도 그들이 우리 가족이거나 오랜 친구이더라도 그들의 딱한 사정이 아무리 우리 동정심을 자극하더라도 그들과 거리를 둘 만큼 강단이 있어야 한다. 국경 없는 국가는 사실상 국가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경계선이 없다면 우리는 압도되고 만다. 너무 무리하다가 자신을 혹사하고 그가 한때 자신을 정의했던 특징이 하나둘 사라져 이도 그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고 또 어디부터가 에너지 뱀파이어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만다. 이것이 우리가 책상을 깨끗이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 자신과 무관한 도발을 무시하는 이유다.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전부 말하지 않는 이유다. 돈을 책임감 있게 다루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이유다. 그리고 매일 정해진 취침 시간을 지키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이유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생활과 감정과 관심사를 울타리를 둘러주는 노력이다. 일에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이 그들이 원한 것이다. 행복한 사람 대부분은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으며 아예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생각하지도 않는다. 누구나 어떤 곤란한 일을 겪지만은 그 중에는 자기 문제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속속들이 까발리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일을 자기 안에서 해결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항상 자신을 통제한다. 그리고 자기 일을 그 일이 속한 바로 그곳에 자기 일에 안에 둔다. 어떤 사람들은 부적절하게 행동하고도 아무 문제 없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사실일까? 그렇다. 심지어 그들은 그러면서 재미도 누리고 부자가 되기도 한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 결국 그들의 행동이 자신에게 해이를 불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영국 정치가 윌리엄 페인의 한 유명한 말처럼 분명한 경계를 세우던 사람은 똑같은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훨씬 더 주체적으로 나머지 모든 사람과 지배자가 된다. 자기 경계선을 단단히 세우자. 그리고 정년치만 단호하게 그 경계선을 확실히 지키자. 지미 카터를 대통령 자리까지 이끈 질문. 지미 카터라는 이름의 앞날이 창창한 젊은 장교가 미군 해군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면접장에서 카트는 2시간 넘게 하이먼, 리커버 제독과 마주하고 앉아있었다. 리커버는 1955년 순전히 의지 힘으로 세계 최초의 원자력 혁연을 창설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30년 동안 엄청난 집중력을 쏟아보며 그 군대를 운영했다. 그 일에는 소중한 핵 잠수함을 만질 사람을 한 명 한 명 직접 면전하는 일도 포함되었다. 앉아서 대화를 나눈 동안에 두 사람은 당시의 시사 현안부터 해군의 전설, 전자공학, 물리학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몇 주 동안이나 이 면접을 준비해왔던 카트는 매 질문에 긴장해서 열심히 대답했고 그동안에 리커버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계속 질문의 난도를 높여갔다. 마침내 리커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벼운 질문을 던졌다. 해군 석계에서 석차는 어땠는가? 820명 중에서 59등이었습니다. 카트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미국 최고의 군사인지를 봐왔던 리커버에게 그리 대단해 보이는 성적은 아니었다. 근데 그게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였나? 그런 질문을 받으면 누구나 그렇듯이 카트는 곧장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했다. 하지만 카트가 미처 그 말을 내뱉기도 전에 내면의 무언가가 그를 붙잡아서 세웠다. 피곤했던 때는 어떻게 했던가? 성적에 자신감이 넘쳐서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과목들은 또 어떻게 했고, 옳은데도 묻지 않았던 질문들과 주의가 산만하게 원했던 시간은 어떠한가? 교수가 따분하다고 생각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수업은 무기체라든가 역사과 삼각법 등에 대해서 추가로 책을 찾아 읽으며 공부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일은 어떻고, 아침 PT 체조를 슬렁슬렁하고 넘기던 때는 언제였지? 아닙니다. 카트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고 말았다. 항상 최선을 다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답을 듣고 리커버는 자리를 떠려고 일어났는데 가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 던졌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 질문은 남의 평생에 걸쳐서 여러 형태로 카트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었다. 이를테면 왜 전력을 다하지 않는가? 왜 대충 하는가? 왜 시도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 일에 정말로 전념한다면 무슨 결과를 해낼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지 않을 거라면 애초에 왜 그 일을 하는가? 이 대화를 보고 리커버가 실패한 대한 변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무자비한 감독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생각 일부만은 옳다. 리커버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처형한 모든 이에게 기대한 엄격한 기준은 미합중국을 세계의 강대국으로 변모하게 했을 뿐 아니라 카트가 결국에는 39대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했으니 말이다. 한 번의 임기 동안의 카트에게는 해외에서 단 한 건도 전쟁도 치르지 않고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평화가 정착하고 또 파나마 운하 조약을 협상해서 비준하고 또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등 성공도 있었지만 투쟁도 있었다. 그 중에 한 분야가 에너지 정책이었고 미래를 생각하는 카트는 1997년 전 국민을 향한 연설에서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가 도덕적으로 전쟁에 맞먹는 일이라고 선언했다. 카트는 자기 제안이 미국인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앞으로 입국 과정에서 얼마나 험악한 전쟁을 이뤄야 할지 상상도 안 된다고 말했다. 카트는 임기 내내 의회와 전쟁을 벌이고 백악관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조롱당했다. 카트의 노력과 전쟁성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카트의 노력에 대해 리커버는 이렇게 말했다. 대중도 결국에는 카트를 이해하고 그가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자 했던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진 데는 약 400년이 걸렸다. 그 전까지도 예수도 실패자로 여겨졌다. 사람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결과가 어떻든 그는 성공한 것이다.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일의 멋진 점이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 결과물과 우리의 자아 사이를 살짝 떨어뜨려 놓는다. 결과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비장의 카드를 제기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다.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울적하지 않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도 있음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다. 실패해도 파멸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할 것인지 그러지 않을 것인지는 언제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반에서 꼭 1등을 하거나 항상 모든 일에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기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다. 그 정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선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잠재력이라는 선물, 기회라는 선물, 우리가 시작한 일이라는 선물,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선물, 다른 사람들이 준 가르침과 시간이라는 선물, 인생 그 자체라는 선물 말이다.
래프 앨리슨이 창가가 되기 전에 저스키기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때 당시 피아노 강사였던 미국의 피아니스트 헤이즐 해리스는 앨리슨에게 시간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연주자와 재능 있는 사람의 의무에 관한 사고방식도 선물해 주었다. 앨리슨은 치호역에 있는 작은 사람이라는. 그래서 해리슨이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를 소개한다. 연주할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해 치호역 대합실에서 연주하더라도 말이야. 이 나라에서는 네가 무엇을 연주하건 간에 항상 그 음악과 전통 그리고 그것을 연주하는 데 필요한 음악적인 재능의 기준을 아는 작은 사람이 난로 뒤에 숨어 있거든. 치호역은 서스키기 대학교 교정 근처에 있는 기차역이었다. 그러면 난로 뒤에 작은 사람은 누군가? 그는 앨리슨을 이끌어준 예술적인 양심이 되었다. 최선을 다한 것으로 충분하다.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나머지는 점수판에, 심판에게, 신에게, 운명에, 비평가에게 맡기라. 나머지는 맡기라.